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식견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위크 185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새해 지나고 첫 방송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노님도. 네. 로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진짜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올해는 좀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고 다행히 좀 거리두기는 풀리나 봐요. 네, 거리두기 단계는 내려갔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아직 여전히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영업시간이 좀 조정됐나요? 네, 걸로 조정된 알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위노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주도도 이제 영업시간 네.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조금 일찍 그 시간에 네. 영업을 어차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저랑은 좀 상관이 없었는데 네. 아무튼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서 올해는 진짜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상으로 네. 돌아가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도 그 정부 지침에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그 또 그냥- 누가 신고하면 벌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조용하게 지냈죠. 그리고 뭐 그러면은- 어머니 바로 옆에 계시는 어머니는 뭐 같은 지역 뭐 집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아침에 덕분에 저거 했죠.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장모님 댁 가서 설을 보내게 됐죠. 저희도 뭐 다 이제 제주도 아닌 육지에 계시니까 네. 비대면 세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보니까 조카들이 줌으로 세배를 드리더라고요. 아 진짜 동시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데 그 뭐 코드 초대하고 막 그런 게 좀 익숙하지 그러게. 않아가지고 좀 헤맸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지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네. 그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이건 좀 저도 보면서 약간 눈시울이 붉혔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 맞아. 네, 배로 거기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바깥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세배 드리고 전화로 그러니까. 통화하는 모습 보니까 약간 짠하더라고요. 그냥 이럴 때 명절 때 이렇게 한번 뵐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지금 박탈당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안타까웠던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이상가족의 느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입이 돼서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올 설은 집에만 계셨어요? 어디 안 가고? 네, 집에서 있었고 뭐 집에서 그냥 혼자 계속 혼술만 했죠, 뭐. 애들이랑 뭐 마트 갔다 오고 그냥 집에서 뭐 이것저것 떡국 끓여 먹고 뭐 어머니가 해주신 거 이것저것 뭐 부침개 먹고 그랬죠. 윤호님은 뭐 어디 많이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저희야 뭐 하는 데가 제주도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그냥 드라이브 하는 거죠. 뭐 못 갔던 오름, 뭐 숲 이런 데 돌아다녔어요, 많이. 근데 뉴스 보니까 제주도 관광객들 장난 아니던데요?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엄청나게 가가지고 렌트카가 없을 정도로. 아니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설에 좀 오픈을 해야 되나? 왜냐면 설 바로 전날에 이상하게 매출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3일 연장 쉬는 걸로 계획을 잡아놔서 근데 매출 기록이 세워서 이거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냥 쉬셨어요, 편하게.
잔압괴가 되느냐. 근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 저는 아니 근데 그것도 좋긴 한데 몸이 그래도 좀 편한 게 낫지 않아요? 그럼요. 네. 가족들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설날인데 또 뭐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좀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아무튼 뭐 잘 쉬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열심히 충전했으니까 열심히 또 제주도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힐링 많이 받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3일 동안 잘 지내서 그래서 뭐 커피크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힘을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다들 비슷비슷하게 설 보내셨을 것 같고 멤버십 제도 또 안내해드려야죠. 저희가 올해 또 열심히 밀고 있는 커피크 멤버십 제도를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희 커피 위크의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커피 그 굿즈들도 보내드리고 있고 멤버십 전용 컨텐츠들도 저희가 열심히 이제 또 올릴 예정이라서 여기 4년 됐잖아요. 우리가 시작한 지 더 됐죠? 네네. 5년 됐나? 5년 차. 5년 차 됐죠? 그래서 저희 꾸준히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커피위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가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ycoffeeweek.com이에요.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빈이 단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이랑 우리 유튜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커피 위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가볍게 커피 이야기부터 뭐 카페에 관련된 그리고 바리스타 뭐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 딥하게 다루시는 분도 있으시고 가볍게 일상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오실 때 코드가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커피 위크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그 프로필 설정을 저렇게 해야 되나? 오픈 형태로 진행해 놓으시면은 뭐 편하게 대화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는 저희가 뭐 위너님하고 저하고 약간 컨셉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업로드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어요. 저희가 좀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위너님은 그 역사와 뭐 바리스타 전반적인 뭐 시장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커피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고 로빈님은 뭐 예능, 저는 커피 예능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재미있게 유튜브에서 육성으로만 다루다 보니까 라디오가 영상으로도 저희가 다가가기 위해서 별도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기도 하니까 많이 찾아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와는 또 다른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올해 목표가 1000명. 지금 현재 구독자 보니까 396명. 6분이 이제 구독해 주셨고 제가 볼 때 90명이었는데 또 늘으셨나요? 네, 6분이 또 드셨고 그래서 여러분 꼭 커피크 그냥 안 들으셔도 되니까 그냥 커피크 검색하셔서 구독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응원해 주시는 방법이잖아요. 네. 자, 이번 주는 로빈님이 되게 그 칼을 갈고 아니요, 칼을 갈 건 아니고 제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 내용이 좀 길어졌어. 그래서 이게 오늘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조용히 할까 봐요.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뭐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빈투바 초콜릿을 오늘 주제로 해볼까 해요. 근데 빈투바 초콜릿 이게 저희가 앞전에 저희 쪽에 후원해주셨던 것 중에 딕테일러 초콜릿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빈투바 초콜릿으로 하자니 이걸 또 싸고 있는 초콜릿이 또 아쉬워할 것 같아서 시작은 초콜릿으로 시작해서 빈투바 초콜릿으로 마무리되는 형태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초콜릿 그리고 빈투바 초콜릿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한 문헌들이 문헌이라기보다 온라인에서 다 검색한 내용들인데 나무 위키, 위키백과 블랙워터 이슈랑 펀펀 홈베이킹 그리고 딕테일러 초콜릿 그리고
퍼펙트 데일리 그라인드 그리고 초콜릿 노이즈라는 사이트를 참고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 외국어로 된 걸 의역한 내용도 좀 있어서 일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가 네. 정정해서 다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초콜릿 관련해서 재밌는 것들이 뭐가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방송 나가는 이 시점 바로 직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갔어요. 발렌타인데이 제가 좀 감을 잃었었는데 이게 여자분이 남자한테 주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콜릿을. 그래서 안 챙긴 지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도 청취자분한테 또 하나 또 받았어요, 어떻게. 그래서 기분이가 좋습니다. 기분이가. 네. 감사드리고요, 방송을 빌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코칩 쿠키 판매자는 그 아이디어를 평생 먹을 초콜릿을 받는 대가로 네슬레에 판매를 했대요. 믿거나 말거나요. 지금 제가 앞에 쭉 한번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초코바이는 평균적으로 곤충다리 8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곤충다리요? 네, 이게 카카오 빈을 로스팅하는 거다 보니까 맞아. 거기 안에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곤충다리 8개로 통계를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카더라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초콜릿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초콜릿을? 네. 미국 아닐까요, 아무래도? 아니요. 그 시장은 미국이 제일 큰데 1인당 최고 소비 국가는 스위스라고 합니다. 연간 9kg를 소비한다고 해요. 이게 2016년 기준이긴 한데 그 EU 데이터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초콜릿 시럽은 흑백 영화에서 가짜 피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초콜릿 우유는 자메이카에서 발명되었대요. 그리고 누텔라를 다 먹으면 그 남은 통에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핫초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누텔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페이스트리 가게 주인이 초콜릿 양을 늘려보기 위해서 헤이즐넛하고 초콜릿을 섞어 만들어봤던 게 탄생하게 된 계기라고 해요. 네, 누텔라가. 네. 그래서 초콜릿과 관련해서 제 가벼운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초콜릿 그리고 빈투바 초콜릿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콜릿은 약 2600년 전에 북미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대요. 이게 코코아를 갈아서 음료로 마시는 걸 마야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커피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기원에 대해서는 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확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나무 위키에 남아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혹시나 이거보다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멕시코에서는 바닐라와 칠리 향이 나는 매운 다크 초콜릿 음료수인 자클리터를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코코아 콩을 에스파냐 왕에게 바쳐서 유럽에 소개했는데 초콜릿을 유럽에 널리 퍼뜨린 것은 에르난도 코스테르였다고 합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카카오콩 무역이 시작된 것은 1585년부터였고 지금처럼 고체 형태 초콜릿은 1828년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밀크 초콜릿은 1876년 스위스에서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위스가 좀 소비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주고받는 문화는 19세기 영국 캐드버리사가 처음 시작하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영국에서는 1728년과 미국에서는 1765년에 처음으로 초콜릿 제조사가 창립되었고 19세기 말부터는 많은 유명 초콜릿 제조사가 창립되면서 대량 생산이 좀 가속화되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1968년 혜태제과에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제조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거를 좀 살펴볼게요. 네.
한국은 초콜릿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 공사 부인이 명성 황후에게 진상한 양과자 중에 저고령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초콜릿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가 왕궁을 드나들 때 임금 주변을 에워싼 상궁들을 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저 고령당과 비슷한 양과 화가를 선물하였다는 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러시아 공사?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거는 커피도 이런 형태로 마셔보지 않았나요? 고종이? 그렇죠. 네, 그냥 저희가 설로 보자면 네. 그래서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문화 전파 측면에서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초콜릿은 과자보다 영양식품에 가깝게 취급되었었대요. 1928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일본 제과업체 모리나가의 밀크 초콜릿 광고에서는 계란, 우유의 3배인 2160칼로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이어트 식품 뭐 팔죠? 그쵸. 그렇게 열량을 내세웠고 요리 차림을 그린 사파와 함께 초콜릿을 포켓에 넣을 수 있는 호화로운 식탁에 비유하기도 했대요. 초콜릿을 두고 혈행을 좋게 하고 원기를 왕성히 하는 풍부한 열량의 원천이라고 선전하는 광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열량을 높일 수 있는 못 먹던 시절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좀 건강하게 뭐 열량을 올릴 수 있는 영양 지금의 무슨 등산 갔을 때 초코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초콜릿 역사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빈투바 초콜릿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빈투바 초콜릿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인 의미로 카카오 빈으로 만든 초콜릿을 의미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빈투바라고 하는 거는 무역 모델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한 브랜드가 원두 구입부터 바 생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통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직거래 커피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매우 정의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인더스트리얼 커버처를 사용하는 미국과 유럽, 여기서 인더스트리얼 커버처가 뭐냐면은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초콜릿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초콜릿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인더스트리얼 커버처를 사용하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수제 초콜릿 샵조차도 제품의 겉면에 빈투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빈투바라는 용어가 FDA 규정이나 법률적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빈투바 초콜릿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카카오에서 초콜릿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예외 없이 직접 관장해 만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좀 강하게 있고 물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그레나다 초콜릿이나 마루 초콜릿처럼 카카오 생산 지역에서 직접 초콜릿을 만드는 경우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직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빈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빈투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냥 빈투바, 그러니까 카카오 빈에서부터 바의 형태까지인데 그게 원래는 생산지에서 만드는 초콜릿까지가 해당하는 용어인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카카오 빈을 사서 빈을 사서 국경을 넘어서 해당 국가에서 이제 제조 단계에서부터 이제 빈을 수입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하는 것도 빈투바 초콜릿으로 지금 통칭하는 거죠. 이거를 과정으로 한번 치면은 선별 그리고 로스팅, 탈피, 분쇄, 마쇄, 혼합, 콘칭, 숙성, 템퍼링, 성형,
포장을 직접 주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다. 굉장히 과정이 많죠. 네. 커피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커피도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커피는 생두를 가지고 와서 로스팅해서 커피로 내려서 제공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추가적인 과정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또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건데 궁금했어요. 그래. 네. 여기서 초콜릿의 원재료인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네. 카카오는 커피하고 다르게 열매 하나에서 한두 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열매 안에 굉장히 많은 씨앗을 채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가공 과정이 커피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네. 카카오 열매에서 씨앗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흰색 부분의 과육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에는 워시드와 내추럴이 있어요. 똑같네. 네. 보통은 내추럴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따르면 그래요. 과육과 씨앗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일주일 전후의 발효 과정을 거치고 과육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물로 어느 정도 씻어낸 다음에 다시 건조 과정에 들어서고 일정 수분율에 도달하면 건조를 마치는데 카카오 역시 국가, 농장, 가공 시설에 따라 가공 방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지에 따른 맛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때로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예. 그리고 아메리카 열대 지방이 원산지고 줄기는 두껍고 높이가 12m에 달하고 종자에는 약 2%의 테오브로민과 약간의 카페인 그리고 50%의 지방이 들어있대요.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죠. 테오브로민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콩팥에 강력한 작용을 하므로 이뇨제로 사용하기도 해요. 카카오 품종은 종자 색에 따라서 세 갈래로 분류하는데 커피도 3개 정도 아닌가요? 로부스타랑 아라비카랑 리베리카로 아주 크게. 아주 크게. 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이거 조사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서 종 이름이 잠깐만 뭐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포라스테로 이건 어떤 거냐면 종자의 떡잎이 보라색이고 병충해에 강하고 과실 생산량이 많아서 전체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해요. 저희가 먹는 카카오의 대부분이 거의 포라스테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크리올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포라스테로, 크리올로, 트리니타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희귀해서 생산량의 5% 정도만 차지한대요. 근데 이게 맛이 섬세하고 풍부하게 뭐 표현이 돼서 되게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 재배가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 이게. 크리올로라는 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니타리오라는 게 있는데 트리니타리오? 네. 이게 예전에는 포라스테로와 크라올로의 자연 교배종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밝혀졌나 봐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교배종이 아니라고 하고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727년 트리니다드 섬에서 허리케인 피해로 원래 키우던 크리니올로 나무들이 죽어버리자 포라스텔로 나무를 들여와 같이 심으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특징은 포라스테로와 크리올로의 중간 정도 된다고 해요. 크리올로에 비해서 병충해에 강하고 포라스텔로보다 품질이 뛰어나고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프리미엄 초콜릿은 트리니타리오 종이 가장 많다고 하네요. 네. 프리미엄 초콜릿이라고 만약에 표기된 게 있으면 트리니타리오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니타리오예요? 네. 트리니타리오. 그럼 지금 계속 실수하시는 거구나. 트리나라고 읽으시는 거. 그래요? 트리니타리오. 네. 트리니타리오. 네. 포라스테로, 크리올로라는 게 있고 트리니타리오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잠깐만. 3개? 지금 2개 얘기했잖아요. 아니 3개예요. 3개. 그럼 포라스테로, 크리올로, 트리니타리오. 포레스테로 트리올로라고 읽어서 2개 이게 하나인 줄 알았어. 이게 내용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붙어서 이해하셨구나. 그래서 3가지 다시 포라스테로 그리고 크리올로 그리고
트리니, 타리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입에 짝짝 안 붙네. 네, 포라스테로가 네. 거의 85%를 차지한다고 네.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카카오 나무의 초반 재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래서 커피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도 사육이 훨씬 힘들다고 해서 실제 카카오 빈의 가격도 커피 빈의 약 3배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 뭐 커피보다 비싼가? 뭐 빈투버는 굉장히 비싸죠. 네. 아니 카카오빈은 모르겠고 제가 그 빵 만들 때 바닐라빈을 사용하는데 바닐라빈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도 우리 커피도 보면은 스페셜티 커피, 뭐 COE 커피 이렇게 등급 같은 걸 나눠 놓잖아요. 마이크로랏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명품 빈이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싱글 오리진 그리고 싱글 에스테이트 이거는 단일 지역에서 생산된 그리고 어떤 거는 원트리바도 있어요. 원트리바 어떤 거냐면 네, 원트리바 한 그루 나무에서 생산된 굉장히 좁은 범위의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가의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대요. 와, 심지어 커피는 어쨌든 간에 그 마이크로랏 단위인데 네. 한 나무 네, 원트리바 단위도 있대요. 그 네.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그 다음으로 이제 빈투바 초콜릿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장점은 직접 그 원료인 카카오를 확인해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네. 공정무역이나 다이렉트 트레이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빈의 특성을 살린 초콜릿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원료 수급의 제약, 계절적, 환경적 요인이 여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품질이 일정치 않다고 해요. 병충해랑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게 또 많이 품질이 달라지나 봐요. 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긴 제조 기간이 단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가의 장비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비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좀 커피는 로스터기만 있으면 그래도 최종 단계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더 기기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이거는 빈투바 초콜릿은 품종뿐만 아니라 기후, 토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그래서 빈티지 개념도 있대요. 제가 빈티지 개념은 이게 와인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일반 초콜릿이 카카오빈 생산자, 중간거래업자, 카카오 가공 공장, 초콜릿 제조 공장이 이르는 복잡한 유통 구조와 다양한 처리 과정으로 인해서 원산지 카카오의 고유한 향미를 유지하기 힘든 반면에 빈투바 초콜릿은 지역과 환경에 따른 카카오빈의 특성을 초콜릿에 고스란히 살릴 수 있어서 일반 초콜릿하고 빈투바 초콜릿하고 좀 뚜렷한 차이가 요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카카오빈 구매자가 곧 초콜릿 생산자가 되는 거죠. 직접 로스팅한 다음에 그쵸? 초콜릿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 생산 그리고 유통과 빈투바 제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커피랑 워낙에 비슷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사하죠. 생산 및 유통 제조 단계를 살펴보면은 이게 그 카카오도 품종이 있을 거고요. 품종은 보통 중남미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한 다음에 발효를 해요. 이 발효할 때 나오는 건 약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조 단계는 자연 건조를 보통 하고요. 그 다음 이거를 로스팅을 해요. 이 로스팅하는 게 보통 커피는 낮게는 180도에서 높게는 뭐 240도, 5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로스팅 온도가 보통 110도에서 14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콘칭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콘칭?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 제조 단계만 가볍게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템퍼링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품화 시키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보면은
품종, 발효, 그리고 건조 단계는 국내에서는 일단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로스팅 단계부터 저희가 개입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빈투바 초콜릿의 그 정의 내릴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빈투바 초콜릿을 만드는 경우에 그 시작은 로스팅부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일반 초콜릿 제조 과정을 보면은 카카오, 이게 제가 용어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네. 카카오 리커, 그 다음 가압 다음 과정이 카카오 파우더랑 카카오 버터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다음 그라인딩, 그 다음에 믹싱이 들어가는데 믹싱에 기타 첨가물이랑 설탕이 들어가요. 그리고 리파이닝, 그리고 마지막 단계 콘칭이 진행되거든요. 이게 일반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네. 빈투바 초콜릿은 카카오 리커에서 뭐 중간에 카카오 버터로 한번 파생되고 거기 이제 끝에 콘칭하는 단계에서 설탕이나 바닐라 정도 넣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카카오 리커라는 거는 카카오 닙스를 갈면 카카오 리커가 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카카오 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리커를 압착해서 유분을 짜내면 카카오 버터가 나오고 그 유분이 빠지고 남은 것을 카카오 케이크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렵구나. 네. 이게 뭐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과정은 그렇게 빈투바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빈투바 초콜릿의 제조는 빈의 구매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를 적절하게 로스팅한 후에 콘칭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들이 좀 필요해요. 네. 뭐 저희는 일단 생두 가져와서 생두를 볶으면 되잖아요. 그 커피 같은 경우에. 네. 근데 빈투바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로스터기가 있어야 되고 푸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라인더 또는 녹즙기 그리고 콘칭기라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조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거에 그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제조 과정 보면 로스팅은 로스터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로스터기를 사용하셔도 돼요. 카카오 빈도 똑같이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카카오를 로스팅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해요. 커피 로스터기를 사용하면 뭐 더 좋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없을 경우에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컨벡션 오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소형 광파 오븐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한 번에 200에서 500g 정도를 로스팅할 수 있는 용량이면은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커피 로스팅을 카카오 로스팅과 동일시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실수를 접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카카오 로스팅에서는 수분 함량이 그 7% 지방 함량이 50% 있는 빈을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카카오에서도 팝핑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이게 그 팝 1크랙 2크랙 뭐 진행되는 거 말고 이거는 팝핑이 아니라 껍질이 열에 의해서 팽창해서 갈라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대략 130도 내외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빈의 로스팅에 대해서 그 잠깐 재밌는 거 있어서 가져온 게 있는데 흔히 커피 로스팅 하는 사람들이 카카오 로스팅을 하면 고소한 향미를 더 잘 살린다고 하네요. 이게 진하고 고소한 향미에 매우 만족해 하는데 실제로 초콜릿 제조에서는 전 프로세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거는 오버로스팅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커피 볶으시던 분이 가볍게 생각하고 빈투바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관가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해요. 예. 그리고 커피 로스팅 후에는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추출로 이어지는데 카카오는 70도 이상의 열이 최소 4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콘칭 과정이 남아 있어서 이거는 좀 꼭 참고하고 도전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로스팅 다음으로는 이제 분쇄를 하는데 이게 푸드 프로세서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푸드 프로세서는 로스팅과 탈피가 끝난 카카오를 1차적으로 굵은 소금 크기로 분쇄하고 설탕을 미분할 때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그 카카오 닙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뭐 차로 마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뭐 굵은 소금 형태로 갈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스트 작업. 이거는 그라인더나 녹즙기를 활용을 하는데, 페이스트가 어떤 형태면은 껍질이 제거되고 남은 카카오빈은 전체의 85% 정도 되는데, 이거를 롤러로? 롤러? 네, 뭐 40 미크론의 밀입자 상태로 롤러. 네. 40 미크론의 밀입자 상태로 만드는데 이것이 카카오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아주 분쇄 얇게 점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어느 정도 분말 형태로 만든 카카오 페이스트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라인더랑 녹즙기가. 그리고 5kg 이상급 콘칭기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리적으로 콘칭기에 무리를 덜 주기 때문에 콘칭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콘칭이라는 게 있는데, 콘칭이 어떤 거냐면은, 콘칭은 초콜릿 제조에만 있는 독특한 과정이자 발효, 로스팅과 더불어서 가장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드라마틱하게 향미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계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콘칭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가 멜랑제 혹은 멜랑제 또는 콘칭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웻 그라인더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그 다양하게 콘칭기를 보실 수 있다고 해요. 웻 그라인더요? 그래서 웻 그라인더. 그래서 이 콘칭기를 이용해서 약 72시간에 걸쳐서 카카오, 설탕 또는 기타 첨가물을 함께 갈아주게 되는데, 수분의 증발, 입자의 균일화, 그리고 지속적인 열에 의한 이취의 감소와 향미 증가로 바로 콘칭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도 빠져나가서는 안 되고, 수분도 증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입자도 계속 균일하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콘칭은 최소 40시간 이상 필요하대요. 이거 로스팅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죠. 로스팅이 뭐 아무리 길어봤자 20분, 30분이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 콘칭기 필요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해요. 네. 여기서 콘칭하는 기계의 작동에 따라서 그 시간하고 온도는 다른데, 일반적인 시간과 온도로 밀크 초콜릿은 60에서 65도, 다크 초콜릿은 80에서 85도, 그리고 72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가 휘젓기를 되게 반복한다고 해요. 콘칭 작업을 통해서 수분이 제거되고 흡열성 물질의 증발, 탄닌의 쓴맛 제거, 초콜릿의 광택도 증가시키고 풍미 개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에 따라서 밀크 초콜릿과 다크 초콜릿이 나눠진다는 거에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온도에 따라서 나눠지는구나. 저희도 뭐 온도에 따라서 그 볶음도에 따라서 이 맛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처럼 얘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템퍼링. 템퍼링은 한마디로 초콜릿 속의 지방 구조를 재배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템퍼링을 통해서 초콜릿의 광택이나 질감을 만들어낸다고 하네요. 콘칭이 끝난 액체 초콜릿을 안정된 고체상의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보형의 안정성, 초콜릿의 광택 증가, 입안에서의 융점 증가, 스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냅성은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는데, 이게 뭐 부러뜨렸을 때 뭐 부러지는 그런 강도가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 스냅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초콜릿에 함유되어 있는 카카오 버터의 주 지방산은 올레익산, 스테라악산, 팔미트레인산. 네, 어렵네. 세 가지 다른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요. 카카오 버터도 2차원적인 구조에서 지방산이 뭉쳐지는 결정 형태를 통해서 3차원 입체로 변화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카카오 지방산은 구조를 이룰 때 감마, 그리고 알파, 베타 세컨, 베타 프라임, 베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단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그 구조와 용점 그리고 밀도 안정성을 갖게 된다고 해요. 이게 용해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굳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론 그래요.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나눠진 게 나와 있는데 다크 초콜릿이 온도가 가장 높은 값에서 이게 쿨링하고 그 다음 밀크, 그 다음 화이트 초콜릿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은 초콜릿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템퍼링을 거친 초콜릿은 이걸 몰드에 넣고 굳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공되는 형태의 빈투바 초콜릿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빈투바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로스팅과 탈피 이거 1일이 걸리고 콘칭은 약간 72시간 정도라고 있으니까 3일 그리고 숙성 3주가 걸려요. 마지막으로 템퍼링과 굳히기에 보통 1일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달이 걸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빈투바 초콜릿이 전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디테일러 그 초콜릿 저희 협찬해 주시고 하셨을 때 전 그걸 통해서 빈투바 초콜릿을 처음 먹어봤는데 와 좀 가격이 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조사하면서 아 이건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빈투바 초콜릿을 먹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건 일단 빈투바 초콜릿은 여기까지고 이게 이대로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본 게 빈투바 초콜릿 라인업이 디테일러 초콜릿이 거의 다더라고요. 근데 디테일러 크래프트. 제가 보다 보니까 빈투바 초콜릿을 먹어본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선물 받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빈투바 초콜릿을 로빈이 하나 추천을 해드려 볼 텐데 제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뭐 먹어본 게 그리 많지 않지만 뭐뭐 있냐면은 제가 디테일러 라인업은 다 먹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케손스 마다가스카르라는 그쵸.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먹어봤더라고요. 보니까 그 옛날에 어디지 카카움이라는 그 편집샵에서 제가 하나 구매해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카카움은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어딘 거냐면 성수에 있는 빈투바 초콜릿 편집샵이었던 걸로 알고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는 디자인 것 같아요. 커피 비다스테크에서 운영하던 거 아니었나?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코코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퍼블릭 초콜릿토리라는 걸 제가 먹어봤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사진 같은 걸 좀 찾아봤어요. 초콜릿 선물 받았던 거. 그래서 요 정도 먹어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맛있었던 빈투바 초콜릿은 어떤 거냐 하니 디테일러 라인업 중에서 제일 제 입맛에 맞았던 거 디테일러 크래프트 초콜릿 브라운 버터라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얘는 우유가 함유된 친구인데 디테일러 크래프트 초콜릿 마다가스카와 디테일러 크래프트 초콜릿 브라질을 블렌드한 초콜릿의 유기농 버터와 과테말라산 천일염이 들어간 제품이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은 짭짤한 맛이 뒤에 같이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일염이 뿌려져 있어요 초콜릿에. 그래서 여기서 유기농 버터는 뭐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초원에서 뭐 풀을 먹여 자란 소를 키우면서 89년 동안 만들고 있는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험볼트 크리머리에서 만든 거고 과테말라산 천일염은 25년 동안 천일염을 연구한 미국 서부의 천일염 전문 제조사 비트만 솔트 바이트만인가 비트만 솔트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버터도 그 유기농 유제품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천일염도 그렇고 최상의 제품을 거의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콜릿을 뒷면에서 보면은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조각난 그런 과육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는 과육처럼 느껴졌는데 파쇄된 것들이 타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 먹을 때마다 짭짤한 거랑 초콜릿의 그 맛이 같이 올라와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딕테일러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딕테일러를 저희 매장에도 갖다 놨거든요. 근데 네. 손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신 분들이 사세요. 시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렇게 막 눈에 띄게는 안 해놔서 시식 코너를. 근데 지난주인가 밀크 초콜릿만 바 두 개를 사가셨어요. 네. 근데 저희 매장에서는 또 밀크 다크 밀크라고 있던데 그거를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딕테일러 초콜릿이 이게 또 유명한 게 2016년 1월에 블루보트라고 콜라보레이션해서 그렇죠. 출시하기도 해서 이것 때문에 좀 유명했죠. 이분들이 아마 목수이신 아니 배 만드시던 분들, 배 만드시던 분들이 여기로 뛰어들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를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스위트박스 홈페이지 들어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안 팔아요. 스윗박스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이게 없어요. 그 브랜드, 그 제품이 브라운 버터가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지금은 솔드아웃 된 것 같은데 그 와디즈 펀딩 할 때 그때 같이 되게 앵콜 펀딩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한번 먹어보라고 보내주셨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요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리고 그 파란색으로 된 거 브라질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같이 먹어봤죠, 민호님하고 이거를 딕테일러를 먹어보면서 어떻게 초콜릿에서 왜 이렇게 산미가 올라오고 그때 과일 맛이 놀랬죠, 나지? 처음에. 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놀라했던 기억이 있는데 빈투바 시장도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빈투바를 어디지? 저희 카카오톡방에서 본 것 같은데 매장 직접 운영하고 있으신 분 중에 빈투바 초콜릿과 그 커피를 같이 주문한 주문량이 높아져서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카톡방이 아니라 친구가 돼 있어서 인스타 계정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투바로 인해서 배달도 좀 잘 되었던 그런 사례도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준비하기로는 너무 말이 래퍼가 된. 너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짧진 않았네 보니까. 근데 그래서 빈투바 시장이 조금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일단은. 근데 아까 로비님이 쭉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걸리는지 정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초콜릿이 비싸? 우리가 맨날 접하던 게 TV에서 선전하는 막 그 싼 초콜릿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갭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제 몸이 그걸 느껴요. 좋은 초콜릿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느끼냐면 안 좋은 품질이 안 좋은 초콜릿을 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근데 좋은 초콜릿을 먹으면 진짜 1도 안 생기거든요. 저는 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초콜릿 먹다 보면 되게 그 부대 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막 초콜릿 많이 먹다 보면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상품을 굳이 얘기하자면 ABC 초콜릿 같은 거 그런 일반적인 초콜릿을 먹으면은 되게 많이 먹으면 부딪히는데 빈투바 초콜릿은 먹고 나면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싼 게 비싼가 파는구나. 이게 조금 더 시장이 커지면 이제 큰 기업들에서도 빈투바가 나올 거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빈투바라는 게 아직 정확하게 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막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정확하게 좀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됐겠죠. 뭐 FDA 그런 거랑 비슷한 급으로 치면은 뭐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냥 스페셜티 커피다 뭐 아무나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아는 사람들이야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뭐 그런 거니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좀 더 대중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우리도 이제 커피만큼이나 좀 다양한 초콜릿을 접할 수 있는 이게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기 수준이 좀 올라와줘야 이제 넘어가는 거라서 한 4, 5년 됐나요? 초콜릿
쪽에 이제 빈투바가 등장하기 시작한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된 것 같고, 이게 보니까 막 모임 같은 걸 활성화해가지고 카카오빈을 가져와서 뭐 뽑고서 세미나하고 막 그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2009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좀 그런 세미나 자료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생소했던 것 같고 막연하게 볶는 형태? 볶아서 직접 만들어보는 형태였던 것 같고, 이게 좀 세분화되고 본격화 시장에 좀 커질 만한 그런 본격화됐다고 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4, 5년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아요. 카카오미 없었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써있길래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주에 하나 만들어야 되나? 빈투바 매장을. 위너님은 빈투바가 아니라 저거 뭐야? 그 치즈 가게 하고 싶다면. 다 하고 싶어요. 큰일 났어요. 나중에 와인도 해야 되고 위노 그룹을 만들어서 치즈 브랜드, 빈투바 브랜드, 커피 브랜드. 그렇게 확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나긴 했지만 뭐 발렌타인도 있었고, 그래서 초콜릿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뭐 좀 다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역사편을 일부러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초콜릿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나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역사는 또 제 전문이 아니라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은 또 위너님이 한번 더 훑어주실 것 같아서. 초콜릿을 이제 또 우리 파고 들어가면은 얘가 또 어떻게 또 세상을 돌고 돌아서 또 이렇게 빈투바까지 오게 됐는지 알고 또 알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초콜릿도 카카오빈을 볶아서 저희가 한테 제공이 된다라는 거를 알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를 또 의외로 활용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로도 먹고 또 뭐 지방 성분 이것저것 분류해가지고 다양하게 또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 짚어드리긴 했는데 얕은 식견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어쨌든 커피와 연결점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뭐 커피랑 비슷한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이 카카오 빈투바, 카카오 초콜릿도 그렇고. 그리고 와인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이 빈투바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우와 이런 분야가 있었어? 이런 세계가 있었나?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옛날에 또 제가 플레이버 휠 한번 제가 다뤄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봤던 것 중에 시가도 약간 제가 아직 조사하지는 안 해봤는데 담배 시가 쪽도 약간 커피랑 비슷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시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봤는데. 그래서 그 시가도 플레이버 휠이 따로 존재했던 걸 보고 와, 제가 접해보지 못한 영역이라서 진짜 신기한 거. 일단 저도 시가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럼 언제 시가 편도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커피와 담배란 영화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연결점이 있으니까 담배 편도 한번 해주시고. 일단 좋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고. 자,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다음 번에 제가 역사편 준비해서 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커피와 연결점에 있는 뭐 디저트, 빵 쪽도 했었고 한번,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했었고 젤라또, 밀크티 쪽도 했었고 다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초콜릿도 의미가 있었고요. 다음에 또 어떤 것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제 기상천외한 것들로 이제 파생을 해야죠. 커피 저희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커피가 1이라도 묻어있는 것들을 지금 다 하려고 지금 내용은 다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치가 다 돼 있죠?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자, 제가 마무리해볼게요. 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내가 무엇을 고를지 아무도 모른단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또 그 시기적절한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